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5월이 네, 코앞으로 바짝 네.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네, 진짜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네, 네, 벌써 2023년도 네, 4월이 그냥 네. 한 벌써 분기가 한 그냥 분기가 지났습니다. 한 네, 분기도 더 네, 지났죠? 그쵸. 네, 참 네. 시간이 빠릅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네, 5월 이제 가정의 달. 네, 네,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작품가 작가. 네. 네, 누구죠? 폴란드 세 번째 작가입니다. 세계문학 특집 네, 폴란드 세 번째 작가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 대학 시절에 이 작품을 읽고 받았던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스타니스와프 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란드 작가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연습을 했는데도 네, 스타니스와프 램 네, 솔라리스입니다. 네. 네.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가, 이제 또 SF 쪽으로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는 SF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는데, 네, 예, 네. 이 스타니스와 스타니스와프 프렘, 렘. 네, 네, 라는 작가를 몰랐는데, 네, 이제 작품을 접하고 보니까, 네, 진짜 대단한 작가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 스타니스와프 렘 어떤 작가인가요, 네, 대표님? 예, 네, 스타니스와 브렘은 극작가, 네, 미래학자, 문명학자, 네, 과학 철학자, 네, SF 평론가 네. 등 다양한 네, 수식어가 이렇게 붙은. 네. 수식어가 많으면 뭐 하나라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이렇게 아, 근데 얘기하는데, 네, 대부분 SF 음, 소설가들이 음, 이런 수식어들이 뭐 미래 철학자, 음. 뭐 미래학자, 문명학자 이런 단어가 붙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20세기 초에 그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했던 SF 작가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SF 문학에 많은 기틀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네, SF 문학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사상을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그 네, 사람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히 SF 문학을 썼던 작가라기보다는 당연히 철학자라고도 불릴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네, 그분들이 네, 상상했던 미래가 네. 지금 현재 진짜 일어나고 네, 있으니까 네, 진짜 미래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미래학자,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작품이 곧 어떤 이론서가 됨과 동시에 그 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 또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는 점에서 뿌리와 같은, 그래서 이 문학 작품 자체가 일종의 또 이론서, 철학서, 뭐 그다음에 예언서라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가 붙지 않나 네. 싶습니다. 약간 예. 종교 같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뭐든 처음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타니스와 브렘은 1921년 네, 폴란드 네, 르부프에서 유대계 의사의 외아들로 네, 태어났습니다. 예, 의사인 아버지 영향으로 루부프 의학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던 중 네, 독일군의 점령으로 자동차 정비공과 용접공으로 일하며 지하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얄타 협정, 네, 역사에 나오는 네, 얄타 협정으로 폴란드의 국경선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네, 르부프가 더 이상 폴란드 땅이 아니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크라쿠프로 강제 이주하여서 야기엘론스키 대학교, 네. 야기엘론스키 네, 대학교는 지난 시간에 비스와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에서 나왔던 예, 학교죠. 네, 네, 학업을 재개하였고 1946년에 시인으로 등단했다가 생계를 위해서 단편 소설을 쓰게 됩니다. 네, 예, 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디나 그렇군요. 네, 네, 1947년부터 1950년에 걸쳐 잡지 모험의 신세계에 네, 화성에서 온 인간을 연재하면서 SF 작가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1951년 발표한 장편 소설 우주 비행사들이 네. 널리 호평을 받으며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이제 됩니다.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명석한 두뇌, 네, IQ가 180이라는. 엄청 천재네요. 네, 네, 명석한 두뇌. 그 머리도 좋은데 굉장히 성실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집필을 했다고 이게 되게 합니다. 유명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와전된 걸지 모르겠지만 4시에 일어나서 뭐 2시간은 무조건 썼다라는 그런 게 근데 유명하죠. 대가들을 보면 네. 무조건 규칙적으로 썼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에도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도 실천해야 되는, 저도 반성해야 되는 건데, 작가라는 게 무슨 길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같이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한 큐에 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작가도 결, 있겠지만 그런 네, 작가는 한 세기에 한 명 네, 정도?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머리도 뛰어나신데 이렇게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네. 결국엔 또 이렇게 네.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서도 언급을 하는 작가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60여 권에 달하는 네. 네,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램은 SF적 상상력과 문학을 절묘하게 접목한 독보적인 소설을 개척했고 네. 실험적인 추리물, 방송극 대본, 네. 문학평론가 서평, 네. 문화비평 칼럼, 과학 및 의학 논문 등 또 의과대학을 또 나오셨으니까. 네,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였고 네. 외계의 낯선 생명체와 맞닥뜨린 인간이 겪는 소통의 문제, 네. 미지의 존재와의 갈등을 통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네. 기술 진보에 따른 인류 미래에 대한 탐구가 이제 램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께서 뭐 외계의 낯선 생명체와 맞닥뜨린 인간이 겪는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에일리언에 대한 어떤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일 텐데, 사실 에일리언이 외계인이라는 뜻 이전에는 원래는 외국인,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당연히 생겼을 그 옛날에는 외계인이란 개념보다, 그래서 뭐 스트레인저 같은 그렇죠, 스트레인저인데 완전 스트레인저보다도 완전 좀 완전히,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래서 결국 SF 문학이라는 게 제일 이제 뭐 흔히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제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외계 문명이지만 거기에 함의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외부인, 나와 네. 문화가 다르고 네. 나와 생활 방식이 다른 어떤 외부인과의 소통? 네, 그것이 그쵸. 결국에는 네. SF가 또 밑에 깔고 있는 함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이러한 뭐 소통의 문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인류 미래에 대한 탐구, 이러한 주제가 접촉 삼부작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1959년 에덴, 네. 1961년 솔라리스, 오늘 다룰 작품입니다. 솔라리스, 1964년 우주 순양함 무적호를 비롯해서 행성으로부터의 귀환 네. 등에서 이제 굉장히 빛이 나고요. 네. 그리고 신랄한 풍자와 익살, 그로테스크한 작법이 돋보이는 블랙 코미디 네. 또 있습니다. 이온 티 연작이라고 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시리즈 3부작. 네. 또 있고 이제 그 외에 뭐 엄청난 방대한 작품들이 즐비한데 네. 1981년 폴란드의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88년까지 램은 서베를린과 빈에 체류하면서 이제 체류하였고 폴란드로 계엄령이 이제 해제가 된 이후에 폴란드로 돌아가 국내외 다양한 언론과 소통하다가 2006년 85세의 나이로 타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이 솔라리스를 읽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더 인상이 남았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1988년 오스트리아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네. 1995년 국제 우주 탐험가 협회로부터 공로상. 이게 문학 단체가 아니고 협회가 참 많군요. 아니 국제 우주 탐험가 협회로부터 협회가 참. 공로상을 받았고 1996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최고 품계인 흰 독수리 훈장. 2005년에는 폴란드 글로리아 아르티스 문화 공훈 메달 금장을 수훈하셨습니다. 램의 선구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 천문 연맹은 1992년 소행성 3836에 램이라 명명했고 행성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소행성 343000에 이온티히 네, 아까 이온티 그 작품 연작 시리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온티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해 2014년 폴란드 최초의 인공위성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주하면 너무 밀접한 램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솔라리스 줄거리가 어떻게? 네. 솔라리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영화화도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영화화도 이제 됐던 작품인데 일단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성이 생명체예요. 아, 네. 두 개의 태양, 빨간 태양, 파란 태양.
이렇게 공전을 네, 하는 네, 번갈아가면서 공전을 네, 하는 네,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있는데 그 네, 행성 자체가 네, 네. 이제 그 예, 행성을 둘러싼 건데 이제 뭐 미래죠. 이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 켈빈입니다. 이 심리학자인데 이 솔라리스라는 이런 미지의 행성을 그 전에 탐사대가 탐사하러 갔다가 거기에 체류 중인 연구원 중에 한 명인 거버리안이 죽었고 네, 그리고 다른 연구원들도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네, 그 도착한 날, 네, 그래서 예, 진짜 예, 히스테리 증세를 예, 보여서 이 켈빈이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설정도 뭐 지금은 굉장히 익숙하고 특히 게임에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한 게임에 굉장히 이제 클리셰가 이제 돼버린 설정인데 그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같이 꼭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당연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예, 그래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 명이 죽었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막 그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 근데 이제 본인도 10년 전에 자살했던 연인 하레이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실물이 네, 네, 나타나요. 실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환영이 아니고요. 실제로 실물이고 나머지 연구원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미쳐 있는 거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던 연인이 나타나는데 그 나머지 연구원들도 그 나타난 그 자신의 연인과 소통을 또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유령이라고 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미쳐있던 그 나머지 연구원들도 그런 비슷한 존재들을 이미 겪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손님이라고 이제 표현이 네,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뭐 환영이나 뭐 네, 이렇게 명칭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네, 켈빈의 전 연인이 하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하레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 네, 손님이라고 손님 또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 그래서 근데 나머지 연가 주인공을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솔라리스라는 행성을 지금 탐사하러 간 탐사대가 다 과거에 자신의 어떤 기억 속에 있던 존재를 갑자기 다시 맞닥뜨리고 있는 네, 상황을 예. 펼쳐지는 겁니다. 이 켈빈의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사랑했지만 안타까웠던 네, 진짜 가장 가슴 깊숙이 그렇죠. 숨겨놨던 어떤 존재가 눈앞에 보이는 네, 것처럼 네. 보이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솔라리스라는 행성이 그 탐사대에 대해서 응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솔라리스가 행성인데 그 자체가 그냥 생명체예요. 일단 네, 이 아이디어도 저는 굉장히 무시무시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지구를 탐사하러 왔는데 지구 자체가 이제 생명체여서 이 솔라리스가 이 자기한테 온 이 탐사대들한테 반응한 결과가 이 탐사대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존재들을 갑자기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죠. 예. 아니 그 보면 네. 여기 이렇게 표지에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성이 있는데 네. 이게 뇌 네, 모양이에요. 행성 자체가 네. 뇌로 또 디자인 됐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솔라리스라는 이 행성이 그 전부터 연구가 돼서 이 솔라리스에 대해서 연구한 솔라리스 학이라는 또 학문도 학문이 있습니다. 또 별도로 네, 그래서 그 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적인 어떤 분석, 과학적인 접근법이 정말 어떤 네. 보고서 같이 이렇게 네. 딱 나오거든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솔라리스라는 행성을 네. 연구했던 네. 방대한 기록들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결국엔 주인공은 10년 전에 자살했던 자신의 연인이 갑자기 자신 앞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이 솔라리스에 대해서 계속 뭐 알아가는 거죠. 네, 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 솔라리스를 이제 탐사하러 간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이런 불가사리한 현상들, 불가사리? 불가사의한 현상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쨌든 갑자기 또 지구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 그 전에 했던 이 솔라리스에 대한 연구 그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깨닫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미지의 행성을 가는 것은
결국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자꾸 판단을 하잖아요. 그쵸. 얘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제, 시각으로 예.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적인지 그리고 친구. 적인지 친구인지, 예. 이렇게 해서 이 솔라리스를 판단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을 비롯한 결국엔 이 솔라리스를 탐사하러 온 연구원들을 찾아온 그 손님,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하면은 이제 자살했던 그 연인이죠. 하레이. 예. 하레이. 이 손님이 어쩌면 그냥 이 솔라리스가 누가 왔으니까 내가 그냥 응답한 인사의 형식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오면 그렇게 툭툭 장난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너를 봤더니 이런 게 있네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인형처럼 빚어서 보여주는 네. 그것이 선물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순수한 어린아이가 장난처럼 이렇게 보내는 응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딸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뭐 이렇게 놀다 보면은 보통 그 나이 때 애들은 아직 그렇게 머리가 커지기 전이니까 처음 만나는 애들끼리도 곧장 잘 어울려서 놀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만나는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뭘 들고 있고 제가 뭘 지금 먹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라리스라는 행성 입장에서 봤을 땐 어디서 웬 애들이 왔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네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게 보였겠죠. 그걸 이제 보여주면 이 주인공 크리스는 딱 봤더니 네가 제일 좋아하고 네가 제일 사랑했던 게 그 여자구나. 근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그 여자와의 그런 비극적인 그런 관계의 종말 때문에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지금 어떤 심정인지는 뭐 잘 모르겠고, 봤더니 네가 제일 좋아하던 게 그거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이거지라고 이렇게 보여준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발상이 참 되게 신선했고, 네. 그리고 솔라리스가 어쨌든 또 하나의 생명체고, 어떤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이런 인사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네 뭐 있을지 모르고.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놀랬던 게 그 크리스 켈빈 주인공 크리스 켈빈에게 온 하레이라는 그 형상이 네.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네, 거. 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 켈빈의 하레이와 나가 다른 인물이구나 이런 걸 그쵸. 자각을 하면서 자각을 해요. 자살을 네. 하려고 결국은 소멸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영화에도 이제 언급은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 버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 크리스 앞에 이 하레이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놀래다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막 하다가 잠깐만 나 따라와 한 다음에 탈출 포트에 몰래 태워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냥 우주 우주로. 공간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그 다음 날 불멸의 존재.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시 나타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거죠. 네, 이 두 두 번째. 번째로 나타났던 그 하레이가 자기 이전에 나타났던 하레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별개의 또 하레인 그러니까 거예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 이전에 나타났던 또 다른 나를 탈출 포트로 이렇게 버려버렸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네, 그러면서 굉장한 또 심적 갈등을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스스로 또 막 자각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놀랐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솔라리스를 굉장히 순수한 아이로 자꾸 이렇게 대입이 그렇게 언급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르는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토끼 인형을 막 갖고 있어요. 쟤 토끼 인형 좋아하는구나. 근데 놀다가 처음 만나는 애가 그 토끼 인형을 어떻게 뭐 잃어버렸거나 뭐 했어요.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네가 좋아하던 게 이거지 해가지고 딱 건넸죠. 그러면 그 토끼 인형 잃어버린 애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겠죠. 넌 그때 내가 좋아했던 토끼 인형이 아니야 하고서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토끼 인형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근데 다음에 만났을 때 토끼 인형을 또 준 거예요. 나 전에 줬던 거 어디 갔어? 또 준 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토끼 인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토끼 인형은 예의상 계속 가지고 놀아요. 근데 놀다가 사실 너 이전에 너랑 똑같이 생긴 다른 애가 있었지 하면 걔가 또 충격을 받겠죠. 더 복잡한데요?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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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알고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유령이거나 환영에서 끝났으면 이 작품이 그렇게 빛나는 작품은 안 됐을 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났던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그냥 딱 어떤 존재가 진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체성도 있고 뭐지? 내 이전에 나랑 똑같은 애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걔를 내가 그러니까 이 하레 입장에서는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을. 네. 그리고 인격적으로 네. 성장하는 생물이었어요. 그쵸. 생물이라고 좀 생물이라고 봐야죠. 네. 네. 네, 생명체. 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연인 관계하고도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혼 상대를 만날 때 확률상 첫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결혼하는 결혼 상대가 나 이전에 만났던 여자. 그러면은 그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나는 어느 면에서는 그 나 이전에 만났던 여자의 또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쵸? 투영이 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 이전에 만났던 여자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끝이 좀 그 여자에게 너무 가혹했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은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저는 읽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겪고 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주인공이 어쨌든 그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마음의 벽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것도 네, 계속 가지고 있고. 예, 예. 그 지금 새로 나타난 손님 하레이도 사랑하지만 안. 그 예전에 내가 네. 사랑했던 그 하레이가 아니라는 것도 그쵸. 알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네, 그러니까 이게 첫사랑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뭐 네. 하레이가 소멸된 네. 이후에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레이가 사라지고요. 사라진 이후에 자살한 거죠.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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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살하게 네, 자살. 해달라고 네, 막 네. 애원을 했죠. 예. 이제 켈빈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자살한 하레이를 그리워하면서 이 솔라리스 바다 근처로 내려와서 그 해변에 헬리콥터를 착륙시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솔라리스가 영화화가 많이 됐었죠. 네, 사실은 영화로 접하신 분들이 더 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2002년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유명한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네. 그 버전인데 사실은 68년에 당시 소련에서 TV 영화로 제작이 한 번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2년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 유명한 타르코프스키가 이제 만든 그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아마 72년 또 요게 더 네. 익숙하실 텐데 네. 칸 영화제에서 또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이 영화 때문에 사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때문에 이 원작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기도 네.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원작자인 램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네. 영화입니다. 그 감독이랑 엄청난 불화에 네. 예, 네. 했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면서 1972년 타르코프스키 영화 솔라리스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 자료 조사하면서 보니까 주인공이 솔라리스 행성에 집을 짓고 정착하는 엔딩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원작자가 싫어할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뭐 작품을 보는 해석은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SF 말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로맨스로 제일 네. 많이 읽히죠. 그리고 네. 로맨스로 각색하는 게 사실 영화라는 특성상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어떤 관객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데 네, 제일 그쵸. 이제 좀 제일 공감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사랑이니까. 네, 예, 이제 그렇게 그게 된것 이제 2002년 여기 그래서 스티븐 소더버그 타르코프스키 감독은 대놓고만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갑자기 막 그 타르코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엔딩이 사실 엔딩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피 엔딩은 아니에요 원작은. 근데
네. 타르코프스키 작품은 어쨌든 뭐 정착하고 여기서 뭔가 이 주인공이 마음을 좀 잡는 듯한 네,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레이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네. 근데 2002년에 이제 이 로맨스의 정점을 찍습니다. 사실 2002년 작품 감독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역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소더버그 감독 거고 조지 클루니 그리고 이제 저기 대표님 좋아하시는 그 짐 캐리 나왔던 그 영화 뭐죠? 그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그 아,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네. 그 짐 캐리 나왔던 사실은 주인공이 리얼 TV 쇼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영화 있잖아요. 갑자기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방금 전까지 지금 준비를 해서 왔는데 그 짐 캐리 나왔던 그 작품에 나왔던 여주인공 그 나타샤 맥켈런.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감독과 배우들이 나왔던 작품입니다. 근데 그냥 이 솔라리스가 그냥 사랑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 조지 클루니 나왔던 솔라리스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랑.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솔라리스를 그냥 러브 이야기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원작이 없는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원작이 없는 내용도 되게 좀 많이 있는데 심지어 원작에는 없는 이 주인공과 이 하레이 원작에서는 하레이인데 이름도 좀 바뀝니다.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부터 막 나와요. 오. 네, 지구에서 어떻게 처음 만났고 원작에는 안 나오는. 네, 안 나오는 내용도 좀 나와서 램이 역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이 책 제목을 우주의 사랑이라고 안 짓고 솔라리스라고 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조지 클루니 나왔던 영화가 뭐 어느 정도 입문서 역할은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아예 없진 않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작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어떤 요리 중에 그냥 일부에 불과했던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는 진짜 네. 이 책의 끝부분에 이제 해설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평론가 예지 야르쟁프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솔라리스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라리스에 대해서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제일 간결하게 이 솔라리스를 명확하게 해석까지는 아니지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드리면 솔라리스는 구조적으로 역설의 미학을 담고 있다. 우주라는 미지의 대상을 인식하고픈 인간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쓰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접촉은 피상적인 시도로 그치게 되고 연구자나 탐사자들 앞에 드러나는 존재의 내면 역시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그려진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얼굴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가두고 있는 익숙한 공간만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멋진 계절 건강하게 즐기시기 바라며 다음 인문TV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5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